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신의 한 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다양한 이슈들로 인사이트 챙겨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또 처음 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는 물론이고요. 위트까지 또 겸비를 해주시면서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또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지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네, 기대를 또 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도 저 AI 전문가가 여러 가지 이슈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세 가지 이슈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인 제가 주목한 이번 주 키워드는 신용등급 하향, 달러 정책 방향성, 그리고 이번 주 일정들입니다. AI 전문가로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등급 하향의 장기적인 영향. 이번 등급 강등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다른 신용평가사들의 대응과 함께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합니다. 2번, 환율 정책 방향성. 트럼프 행정부는 강달러와 약달러 중 어떤 정책을 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강달러와 약달러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과 맞물려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지 더 깊게 알고 싶습니다. 3. 이번 주 주요 일정. 이번 주에 발표되는 제조업 및 서비스 PMI, 기존 주택 판매 기수 등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지표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고 투자자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할지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가 됐습니다. 먼저 정말 오늘 시장 뜨거웠던 신용 등급, 달러 정책, 주간 일정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신용 등급입니다.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상위에서 한 단계 또 강등을 했습니다. 네. 과거에 S&P 그리고 피치가 우선적으로 좀 하향 조정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첫 번째 하향 조정했을 때는 뭐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때 이제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된다 뭐 그래갖고 부채 상환에 대해서 협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 예산을 쓸 때 그 이제 부채를 얼마까지 연방 정부에서 예산을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야만 돈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였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지상 최강의 그 지구 최강의 군대인 미국도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면 네. 지방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 밖에 있는 투어로 나가 있는 이제 해외 파병관 군대 말고 이 지방 그 이제 각 주별로 있는 군인 같은 경우는 월급을 안 주니까 퇴근을 합니다. 그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정도로 그 정부가 안 돌아갈 정도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움을 하느라고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S&P에서 그 정치 갈등을 이유를 들어서 이제 신용 강등을 하게 됐죠. 그때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후유증이 6개월을 갔었는데 네. 미국도 신용 등급이 내려간다. 뭐 그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었고요. 그때 그래서 뭐 그 주식시장에도 아주 그 일주일 만에 큰 하락폭을 좀 보이고 뭐 채권도 큰 등락폭을 보이면서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향을 좀 미쳤고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일단 시간이 좀 길게 걸렸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이 무디스의 조치가 상당히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반대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VS로 갈리더라고요. 네네. 대표님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이번에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이제 S&P에서 그러고 나서 피치에서 코로나 때 두 번째로 신용 등급을 내렸었습니다. 네. 그때 그 두 번째로 신용 등급을 강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인데 그때 두 번째로 코로나 때 돈을 얼마나 썼었냐면 뭐 1인당 뭐 가구당 뭐 그 가구에 1인당 200만 원 이상 뭐 거의 300만 원 가까운 돈을 한화로 그 정도 지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을 써라 이 정도로 돈을 지급하고 그거를 이제 회수하지 않아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돈을 써도 될까 싶을 정도로 많은 돈을 써서 그게 이제 사회보장비 지출에 너무나 큰 우려가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피치에서 신용등급을 내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신용등급 강등이다 보니까 그 2023년 경우는 그때 두 번째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영향은 짧았습니다. 뭐 6개월이 아니고 뭐 3개월로 줄어들었었는데 그래도 시장에는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뭐 한
3, 4일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도 안정화되는 데는 한 3개월 정도 걸렸었죠. 네, 그러면 뭔가 점진적으로 점점 영향이 적어지고 있다라고 네네.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저희 지금 국내 증시의 영향은?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국내 증시 영향도 점점 적어지는 거겠죠? 아, 그렇죠. 국내 증시 영향은 그때 처음 그 이제 S&P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렸을 때 네. 뭐 약간 좀 충격이었죠. 미국이 저럴 수가 있구나. 미국이란 나라도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채권 같은 것도 신용등급이 내려간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내린다고 얘기한 게 1년 반 전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1년 반 전인데 부채를 줄이긴 뭐 뭘 줄여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가 부채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꼴이 아무래도 계속 늘겠다 싶어서 그게 이제 반영됐으니까 사실 뭐 이번 주 정도가 이 시장에 약간 혼란을 좀 주는 정도지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올 겁니다. 뭐 이게 2030년대 되면 뭐 미국이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이자로만 얼마를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건데 이거 말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덮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강등 뉴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해 주셨던 이미 선제적으로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럼 좀 중장기적으로 볼게요. 이번에 하향 조정이 되면서 달러 대신 위안화나 비트코인으로 좀 자금이 쏠릴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그 신용등급이 내려가게 되면 달러와의 그 위치가 그 어떤 그게 좀 내려가고 네. 뭐 무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짐바브웨이나 이런 식의 그 통화랑 비슷해지는 거냐 뭐 네. 그렇게 보면 뭐 말씀하신 대로 다른 통화로 이제 힘이 바로 쏠릴 수가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달러가 약세가 된다 이렇게 보면 상대 통화가 되는 상대 자산인 뭐 말씀하신 위안화나 엔화나 금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는 강세가 일시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일시적일지 아니면 지속될지는 미국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가져가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지금 신용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바로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 정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강달러와 약달러 거리 오락가락 정책을 피우고 있거든요. 네. 그럼 약달러랑 강달러 서로 정책을 좀 봤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고 어떤 비교점이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이제 미국이 약달러를 해서 네. 미국의 이제 수출 일자리를 늘리면서 수출 기업 뭐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강달러, 약달러의 차이는 너무나 크죠.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약달러가 과연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지속될지도 좀 불분명합니다. 근데 사실 강달러하고 약달러의 정책의 어떤 그 차이점은 좀 뭐 표를 보면서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강달러 정책을 가져가면 인플레이션을 일단 잡을 수가 있겠죠. 뭐 수입 물가가 내려가니까. 그리고 달러 자산이 강해지면 당연히 투자했을 때 이익이 뭐 그 이제 환차익 같은 게 발생하니까 자본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데서 굉장히 강한 이익이 있을 것 같고 보통 수장 같은 경우는 금리를 좀 올리거나 뭐 계속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단지 문제는 이제 미국 수출이 악화되고 강달러가 지속되면 또 미국이 이제 높은 그 달러 가치 때문에 이자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겠고요. 약달러를 가져가게 되면 미국이 수출해야 되는 수출 경쟁력, 뭐 농산물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강화가 될 수가 있겠죠. 많이 수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달러가 약해지게 되면 부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일, 그러니까 이제 T빌, T노트, 뭐 T본드 이게 이제 미국 국채의 종류인데 뭐 쉽게 예를 들어서 T빌로 예를 들어서 뭐 1년짜리 국채 같은 경우는 2표채가 아니고 할인채입니다. 1년 있다가 뭐 4%를 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 4%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4%를 할인해서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달러가 약해져 오늘은 10,000원 주고 샀는데 1년 뒤에 보니까 9,000원이네. 그러면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 10%가 할인됐으니까 사실 이자 4%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채 부담이 약해지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뭐 약달러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려갖고 뭐 상대국하고 금리 차이가 없어지게 되면 약해질 수가 있고, 또 돈을 많이 풀면 또 당연히 통화 가치가 내려가니까 약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달러 정책이 좋은 건 아닌 게, 달러가 약해지면 그 나라 통화가 약해진다는 거니까 사실 그 신인도가 내려가면서 달러에 들어있던 자산이 도망가게 되죠. 근데 미국이 뭐 중국처럼 뭐 하루에 뭐 12시간씩 일하는 노동자들 제조업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금융업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약달러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딜레마에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죠. 네, 지금 그 차이 그리고 리스크들을 다양하게 짚어봤는데요.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참 딜레마일 것 같아요. 재정도 줄여야 되는데 네. 제조업도 살려야 되니까. 네. 그럼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일단 뭐 그냥 쉽게 이제 말을 해보면 네, 우리가 살 빼려면 어떻게 되죠? 살 빼려면? 좀 먹는 걸 줄이고 운동하고. 그렇죠. 네. 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되죠? 많이 일해야죠. 예. 예. 적게 쓰고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미국은 지금 많이 쓰고 적게 버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적게 많이 쓰고 적게 버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후려쳐 갖고 다른 나라랑 해갖고 어찌 정리를 해보겠다. 이게 지금 그 통화를 이제 약달러를 할 것이냐 강달러를 할 것이냐인데, 지금 이 관세를 통한 어떤 조절은 이미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정책으로 나올 것은 약달러, 강달러를 가지고 뭐 관세에서 20-30%가 뭐 적정선이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간을 본 것처럼 네. 트럼프도 어느 정도 수준이 강달러 약달러인지 간을 볼 것 같아요. 시장을 가지고. 근데 여기 뭐 우리 영화 보면 뭐 굿캅 배드캅 나오듯이 이제 트럼프는 뭐 나쁜 경찰을 하고 다른 뭐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이나 아니면 뭐 파월 의장이 뭐 좋은 경찰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다가 막 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좋은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뒤흔들면서 적정한 수준의 어떤 그 달러 정책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어느 쪽으로 확 기조를 밝히기보다는 협상을 하면서 간을 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전망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지난주에 저희가 환율 이야기할 때 이거 전 보는 거와 비슷해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렇게 지금 앞서 나왔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과연 이번 주 환율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네, 계속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네. 다음번은 뭐 전보는 판 같은 거를 좀 가져와야 되겠어요. 아주 곤란한 게, 제가 지난주에도 한 1,400원 초반, 뭐 1,400원에서 1,400원, 10원, 20원 생각했는데 1,300원 되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아주 귀신도 모르는 것 같은데 꿈을 잘 꿔야 되는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환율 전망 같은 경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미국이 약달러를 가려고 약달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긴 시결로 봤을 때는 지금 저 표에서 또 나오다시피 5년 동안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제 그 10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미국 달러 인덱스가 95 수준에서 등락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강달러가 최근에 들어서 미국의 경기 성장이 좋다,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으로 자산이 많이 쏠려서 강하게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뭐 트럼프 행정부가 막 뒤흔드는 그런 모습 때문에 달러가 좀 빠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서히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통화의 가치가 갑자기 내려오게 되면 여러 가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 최소한 이런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네. 원래의 모습, 뭐 달러 인덱스로 구분했을 때에는 100 이하 그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 투자하신 서학개미 분들이 1,400원대에서 굉장히 많이 달러를 사셨기 때문에 좀 천천히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뭔가 급격한 하락보다는 천천히 잘 조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 주셨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는 100선에서 움직임 계속 지속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일정입니다.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가 남아 있고요. 또 기존 주택 판매 지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제조업보다는 네. 이제 미국은 서비스의 나라니까 뭐 소비의 나라죠. 먹고 쓰는데 이제 가장 뭐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인데 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보다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엔 다 50 수준에서 50을 좀 넘는 모습으로 전반적으로는 이제 시장 그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었는데 이게 전월 비교해서 얼마나 좀 변동됐는지 이 정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준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지표긴 합니다. 이게 경기랑 이제 동행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지표긴 한데 이거는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관세 문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제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를 한번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걸 꼽아 보자면 서비스업 PMI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 경기 위축 국면으로 간다면 지금 금리 인하 시그널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금리 인하 시그널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에 이제 연준에 이제 많은 위원들이 뭐 지금 연설이 좀 잡혀 있는데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딱 두 가지 이슈가 있죠. 경기의 하강 속도가 빠르냐, 인플레이션이 더 빠르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에 더 무게를 두냐, 요걸 좀 관찰하면 아마 그 금리를 정말 상반기에 인하하냐, 아니면 하반기에 몰아서 인하하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그럼 일단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면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지표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들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움직임 보일지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또 주목해 보시죠. 네,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 짚어봤고요. 저희 8시를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시황센터 함께 하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애프터마켓에서 하락 전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첫 대선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언급을 했습니다. 반면 원전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의 의견이 달랐는데요. 원전 관련주들 오늘장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대 약세로 마무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콜마홀딩스는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경영권을 둘러싸고 남매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콜마 B&H의 경영권 쇄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장 콜마홀딩스의 매수세에 몰려들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비교해서 10% 넘는 더 큰 폭의 추가 상승 나아준 모습이고요. 28% 넘는 오름세를 시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브라질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브라질은 현재 세계 최대 닭고기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닭고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관련주의 매수세에 몰려들었습니다. 할인 지주에도 역시 큰 폭의 매수세에 몰려들었는데요. 오늘 장초반 8% 넘게 올라왔지만 이내 윗골이 길게 달린 모습이고요. 차익 실현 물량 출회되면서 약세로 마무리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SK 이터닉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선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언급을 했죠. 이에 오늘장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주인공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 안에서도 SK 이터닉스 급등세가 가팔랐는데요. SK 이터닉스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점이 부각받으면서 오늘장 큰 폭의 상승 나와줬고요. 마감까지 두 자릿수 강세 유지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반면 오늘 폴라리스 AI는 급락을 보였던 하루였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브리봇이 오늘 2거래 연속으로 급등을 보였습니다. 최근 대기업과의 용역에 성공하면서 그 점이 부각받고 있는데요. 그 계약 금액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크게 뛰어오른 모습이었고요. 9% 넘는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하나솔루션은 오늘장 상승 탄력 줄어가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또 레인보 로보틱스에도 짙은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1분기 아쉬운 성적을 내놨는데요. 영업 손실이 14억 원에 달하면서 적자폭이 깊어졌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실망에 대한 매도 물량 출회된 모습이고 8%대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오늘장 재건주 SY스틸텍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삼성 SDI까지 빨간불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움직임들 종목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다양하게 특징주를 통해 섹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래도 정규장에서는 상승 마감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파란불을 켰습니다. 전일 대선 토론회에서요, 에너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네네. 원전은 살짝 애매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사용처가 늘어난다라는 기대감보다는 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야기 많았는데 네. 지금 이런 분위기 봤을 때 원전 sek터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그 대선 토론회에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걸 밀어주겠다는 건지 뭐 어떻게 되겠는지 저는 잘 못 알아듣겠던데 네. 일단 그 원전 자체 이 기업만 봤을 때는 이제 체코 원전 사업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일단 원전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주가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위로는 좀 열려 있다고 하지만 계속 수주 실적이 어디서 나올지는 좀 모르는 상태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그 해외 기사도 같이 좀 찾아보고 하니까 프랑스의 그 EDF라는 회사가 뭐 한 거의 10 몇 년 전에 이제 실제로 원전 건설 실적이 있고 나서 그 이후로는 신규 원전 건설 실적이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지 그 온갖 소송을 남발하고 한번 소송을 하면 이제 공만 소송을 하라고 할 정도로 네. 계속 소송을 이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체코에서 뭐 EDF에서 그 어떤 제소했던 그 소송을 좀 받아줘서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그게 좀 금방 끝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EDF는 네. 계속 계속 소송을 좀 지속할 것 같습니다. 물론 EDF는 이제 건설 비용이 너무나 높고 또 그리고 건설했던 원전에서 하자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당연히 건설하게 되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원전이 약간 대선 테마를 좀 타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유력 대선 후보의 그런 어떤 발언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원전 시장이 확대되는 거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 네. 애매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원전 자체는 해외 시장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프랑스에서 그 제기한 소송이 빠른 시간에 마무리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소송이라는 좀 리스크가 장기화될 수 있고 정책적으로는 메리트 크게 가져가지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답답함도 좀 보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해외로 좀 가보자면 그래도 유럽에서는 탈원전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죠. 네, 이 예. 분위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방 열려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강하게 그 원전을 이제 그만하자 이런 네. 분위기였다가 아무래도 그 원전이 아니면 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에너지가 없죠. 뭐 이런 그 석탄이나 뭐 이런 천연가스를 때우는 그런 그 화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그 전기 생산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전기 소비가 늘어나고 뭐 그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전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가의 경쟁력 그 저하에 상당히 그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원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원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실제 그 최근에 10여 년 사이에 원전을 지어본 국가는 원전을 건설해서 가동한 국가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인데 네. 러시아, 중국에 맡길 수 있는 뭐 이런 그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없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그 시장을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미국과의 어떤 특허 문제 그리고 또 프랑스 같은 나라의 뭐 태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원전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겠지만 너무나 무겁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고점이기 때문에 무겁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충분히 상방은 열려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SK 이터닉스입니다. 원전 이야기하면서 살짝 힌트를 얻긴 했는데 지금 태양광 섹터를 보면 정책으로만 봐야 돼요, 그럼? 아니 그 태양광은 늘어나죠. 당연히 네.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 이게 네. 어떻게 테마주에 묶여갖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테마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인지는
다 아시겠죠? 뭐 대선까지 예, 테마주겠죠. 예, 이거 제가 보면서 생각이 난 건데 예전에 코로나 때 3년 전인가 우리 그 대선 후보가 30명 가까이 나와갖고 대선 테마주가 30여 종으로 나눴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잠깐 동안이지만 이것도 그렇게 분류가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대선 테마로 분류되는 건 잠깐인 것 같고요. 사실 재생에너지 섹터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익 성장률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 시장 성장률뿐만 아니고 이익 성장률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너무 이 분위기에 편승하시지 말고 정말 실적이 따라주는지 이것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1차적으로는 정책 테마로 묶였지만 실적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리스트업 해보자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네요. SK 이터닉스, 태양광 섹터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 SDI입니다.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발행가 14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오히려 오늘 주가가 환호를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모르겠는데 그 유증 물량을 기관에서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삼성 SDI가 공급하는 그 전기차 예정된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차 모델을 뭐 포기한다던가 아니면 축소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전부터 계속 좀 나와갖고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연초부터 들렸던 얘기가 뭐 삼성 그 SDI가 공급하는 그 신규 업체를 미국에서 뚫었던 것들이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의 공급 물량을 좀 확보했다 이 얘기가 좀 돌았고요. 그리고 유증은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낮은 14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개인들한테 돌아갈 게 아니고 기관에서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개인 거래에서 작용하는 이제 종가나 시장가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면 이 이슈보다는 2차 전지 섹터에 집중을 해볼게요. 지금 IRA 폐기 법안 부결이 됐는데 네. 그럼 2차 전지 이제 바닥 찍었다라는 거에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아니 뭐 이게 장부가 재무 상태가 좋지가 네. 않아갖고 지금 3대 2차 전지 업체인 제가 보니까 그 SDI, 뭐 SK 이런 데가 다 PER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가이던스랑 같이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실적 면에서 먼저 확인해 보고 지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세 가지 종목 통해서 다양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민우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